있는데 이 유신이라는 말이 원래 명치유신에서 유명해졌습니다만은 그 말의 뜻은 원래 중국의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나라는 오래된 나라이지만은 이 유신을 해서 항상 새롭다 이런 뜻으로 그 나라는 항상 근본적인 개혁을 가끔씩 해야 이게 몸에 찌꺼기가 이렇게 배설 떼듯이 한다 하는 그런 뜻을 줄여가지고 유신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나라는 가끔 청소를 해줘야 된다. 그건 뭐 망고진리의 이야기죠. 그게 벌써 시경이라는 데 적혀 있었다 그래요. 한 2, 3천 년. 그걸 아주 동양적인 용어죠. 동양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비상경령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켜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게 바로 유신헌법체제죠. 유신헌법체제. 그 뒤에 유신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1970년대에 세계 전체에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폭풍이. 가장 큰 폭풍은 뭐냐?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이었어요.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을 가지고 일어나니까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곧장 먹이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세력들을 혼내주겠다 해가지고 석유값을 산유국들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석유값을 누가 결정을 했느냐? 소위 세븐 시스터즈라고 하는 7대 석유 회사들. 거기 들어가는 게 주로 뭡니까? 유명한 엑슨, 텍사코, 갈프, 로얄 더치쉘 같은 이런 7대 메이저라고 그러죠. 이 회사들이 오히려 산유국보다 더 강한 입장에서 석유 값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산유국이 이제는 석유 값을 결정할 정도로 힘이 세져 버려요. 거의 제일 맨 앞장선 사람이 지금 도망다니는 카다피입니다. 카다피가 먼저 석유 값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오페크라는 산유국 회의가 결정이 되고 4차 중동전쟁 때 바로 이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한국은 친미 국가다, 반아랍 국가다, 석유를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으로서는 기가 막히죠. 완전히 나라가 그야말로 망할 정도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원철 씨 같은 사람을 석유회사에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석유를 얻어 쓰는데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석유를 받아서 쓰는데 아주 진땀을 헤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여기 석유값이 한 2달러, 배럴당 2달러에서 12달러로 넉 달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여기 15달러로 쭉 가다가 나중에 79년 되면 이란 혁명이 일어나니까 다시 30달러로 올라버려요. 이 두 차례 석유 쇼크가 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를 뒤흔들게 되는 것이죠. 경제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 위에 얹혀 있는 정치도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미국에서 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이 선거 기간 중에 닉슨이 시킨 것도 아닌데 닉슨 부하들이 알아서 민주당의 선거 본부에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도청하다가 이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게 점점 커졌어요. 또 닉슨은 그걸 좀 감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더 커져 버렸어요. 닉슨의 잘못은 도청을 지시한 게 아닙니다. 도청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를 했다. 진실 은폐입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두 젊은 기자의 맹활약에 의해서 막 폭로가 진행되고 드디어 74년 8월에 닉슨이 막 손을 들고 하야를 해버립니다. 포워드가 나중에 나와요. 미국 헌정사상 아주 중대한 위기가 처해지면서 미국의 리더십이 약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주 흔들려 버려요.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또 반전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반전운동, 즉 반월남전 운동이죠. 그런 과정에서 1975년 4월 30일 날 월남이 적화되어 버립니다. 우리로서는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찬스다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남침할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는 이런 내우 외환이 겹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일을 벌여놨느냐. 73년 초에 중화공업 건설을 선언을 했습니다. 중화공업 건설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건 돈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공장이 돌아가서 물건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기적인 투자인 것입니다. 당시의 계산으로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 당시에 100억 달러는 지금 말하면 아마 1조 달러는 좀 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세계가 경제적으로 완전 난장판이 됐다. 더구나 기름값이 4배나 올랐다. 그 기름값도 돈 주고도 살기 힘들게 됩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박정희 대통령은 보통 민주주의 국가 같아서는 막 국회에서 떠들고 해가지고 이런 판에 중화공업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말이야. 중화공업 추진 금지법도 막 통과시키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정치 기능이 아주 약화되고 야당 언론의 비판도 약화된 가운데서 박 대통령은 중화공업 건설 그대로 한다. 그대로 밀어붙인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중동 건설 시장으로 노동자를 많이 보내가지고 거기 오일마니가 거기 모이니까 그 돈을 좀 벌어오는 방법을 하면 되지 않느냐. 호랑이 물 속으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든지 해야지 우리가 피하면 안 된다 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요. 도저히 중화공업을 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가는데 결국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고 외국에서는 그 같은 시기에 엄두도 나지 않죠. 석유값이 그렇게 오르는데 누가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던 나라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1970년대에 나는 거죠. 70년대가 시작될 때는 우리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는 다 비슷했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좀 앞서 있었는데 70년대를 마감할 때는 한국이 더 앞서 있었다. 훨씬 더 앞서 추월했다. 이런 그림 속에서 그럼 한국 안에서는 뭐냐? 자연히 정치의학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학생